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3 20장 주식 투자자의 경험편입니다. 자, 경험. 사실 책에는 이론이나 지식이 더 많이 써 있지 경험이 더 많이 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험이 많이 써 있는 책은 책으로서의 가치가 자서전이 아닌 다음에야 높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으로서 이론을 정리한 책, 사실 저는 그런 책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총 세 파트의 24장을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는 제가 겪은 경험 이야기도 있고, 또 제가 그 경험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정립한 이론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정리된 이론적 토대가 됐던 더 근본적인 이론의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파트 3에서 하나의 장, 20장을 주식 투자자의 경험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이론이 아닌 정말 내가 느꼈던 주식 투자에서의 위험들, 내가 겪었던 위험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와 해외 증시의 상관관계, 그리고 주말, 연휴, 연말, 연초에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왔는지,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론은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면서 제 몸속에 체화됐던 것들, 제 것으로 올곧이 만들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20장 주식 투자자의 경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위험과 개별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위험과 개별 위험은 사실 이론적인 이야기죠. 이거 자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에서 배웠던 이론적 토대를 갖고 와야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시장 전체 위험이 있고 개별 재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위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장 위험, 시장 전체 위험이라고 하기도 하죠. 시장 전체 위험, 얘는 개별 종목 위험.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A 종목이 제3자 유상증자 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하한가 한 방을 맞아요. 우리 회사 별로 안 좋아. 돈이 필요해. 하한가. 그게 바로 개별 종목 위험이죠. 3년 연속 영업 적자였는데 혹시나 이번에는 영업 흑자로 전환할까 했는데 4년 연속 영업 적자.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편입됩니다. 하한가 2방이 나옵니다. 역시 개별 위험이죠. 관리 종목으로 편입됐던 그 종목이 이제는 영업 흑자가 나올 만도 하려만 5년 연속 영업 적자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상장 폐지 결정. 이제는 하한가 한두 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정리 매매의 기회를 주긴 하지만 10,000원짜리가 500원이 되는, 며칠 동안 휴지가 돼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유상증자의 위험, 관리 종목 편입의 위험, 또 뭐라 그랬죠? 상장 폐지 위험, 이런 것들이 모두 개별 위험이죠. 그 종목에만 해당되는 위험. 그 개별 위험은 분산 투자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한 종목만 안 사면 되잖아요. 10종목 사면 되잖아요. 그럼 A라는 종목은 상장 폐지됐지만 9종목이 남아있잖아요. 10종목 다 상장 폐지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경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0종목을 사고 한 10년 갖고 있으면 정말 재수 없으면 10종목이 다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지만 1, 2년 갖고 있다고 10종목이 다 상장 폐지 되지 않아요. 상장 폐지 종목이 확률적으로 10종목 중에 10종목 이렇게 나올 만큼 많지가 않거든요. 1년에 한 10종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000종목 중에 10종목, 20종목 나와도 1%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1%의 확률인데 2,000종목에 중에 20종목이 1년에 한번 상장 폐지가 돼도 1%의 확률인데 10종목을 갖고 있는데 1년에 다 10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다? 벼락 맞을 확률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면 개별 위험은 어느 정도 해치를 할 수 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분산 투자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전체가 하락할 위험입니다. 어떨 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이 있을 때. 당장 기억나는 몇 년 내의 이벤트들만 생각을 해볼까요? 정치 불안들. 촛불 시위 막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정치 불안들. 또 북한과의 외교 단절, 개성공단 폐쇄 이런 것들. 또 그리스 디폴트. 또 더 이전으로 막 가면 끝도 없습니다. 연평도 폭격. 또 9.11 테러. 북한의 핵실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시장 위험이죠. 시장 위험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받지 않으면 그건 시장 위험이 아니죠. 별게 아닌 입했던 거고,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으면 그게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은 분산 투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험을 갖고 이 정도 이벤트는 이 정도 기간이면 끝날 거야. 이 정도 이벤트면 이 정도 시장 충격이면 끝날 거야 라고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죠. 특히 자주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 남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벤트들, 또는 유럽 쪽에서 나오는 금융위기들, 이런 것들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또 미국이 금리 인상, 9.11 테러, 이런 건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살면서 한 번 있었어요. 미국의 9.11이라는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 세계는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구나. 미국이 분명히 중동 지역을 공격할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구나 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우리나라 증시 9.11 테러 다음날 거의 지수 하한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절반 이상의 종목이 하한가. 굉장했었습니다. 10%만 지수 하락이 나와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2300이죠? 2300에서 10%의 하락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230포인트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졌습니다. 9.11 테러 때. 10% 빠졌어요. 그게 바로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분산 투자로 해결이 안 돼요. 경험으로 이겨내야죠. 경험으로 이 정도 시장 이벤트, 이 정도의 하락에 영향을 주겠네 데이터화 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위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용어가 있어요. 북소리 효과. 자, 북소리 효과. 바로 존경받는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말했죠. 시장은 계속 북소리를 낸다고. 북소리는 소음입니다. 주식 투자자는 내 주식과 상관없는 북소리에는 귀를 닫아라. 귀를 닫아라. 이렇게 피터 린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시장 위험에 관계된 모든 소리들을 북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게 북소리는 아니고 그 중에 북소리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외 증시와의 상관관계. 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 시킬 수 있어요. 그 데이터가 결국은 뭐다? 경험이다. 제가 처음 주식을 했던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까지는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유럽 증시를 봐야 됐죠. 왜? 유럽에 금융위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중국 증시를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에 중국 증시가 중국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역시나 1순위는 미국 증시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랑 상관관계가 높아서 이런 것보다 미국 증시가 세계 증시에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미국 증시는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굳이 유럽이나 중국을 따로 볼 필요 없이 미국만 보면 웬만큼 다 커버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볼 때는 미국과의 연관관계를 보면 가장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 강도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상관관계에는 상대 강도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강한지. 보통은 미국이 한국보다 강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 친구 중에 너무 똑똑한 애가 있어.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야 네가 뭐가 똑똑해. 그런데 속으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똑똑해요 저보다. 제가 아는 후배는 몸이 너무 좋아요. 막 배 근육에 뭐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야 나도 운동 하루에 5시간씩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아픕니다. 미국의 상대 강도가 한국 증시보다 훨씬 강하다는 게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야, 미국 니네가 뭔데? 이러고 싶지만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상대 강도는 분명히 강해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의 각도도 그렇고요.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연도의 개수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는 암 걸린단 말이 있어요. 미국은 조금 빠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저기까지 내려가 있죠. 미국은 한참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신용만 하고 있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증시 투자하면 돼요. 미국 증시. 중국 증시가 더 좋은 것 같다. 중국 증시 투자하면 돼요. 미국 증시가 더 좋은 것 같다. 미국 증시 투자하면 돼요. 왜? 글로벌 시대잖아요. 모든 증권사에서 미국 증시 투자할 수 있고 모든 증권사에서 중국 증시 투자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주식 투자만 해야 돼? 아니에요. 파생 상품 해도 돼요. 왜 우리는 한국 주식만 해야 돼? 아니에요. 중국 주식 해도 되고요. 미국 증시 해도 돼요. 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하죠. 해외 선물해도 돼요. 상품 선물해도 돼요. 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하죠.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자, 해외 증시 상대 강도 미국이 훨씬 높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한국이 미국보다 높을 때도 있다. 때도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럴 때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의외의 대박이 나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 강할 때. 저는 그걸 2017년, 2018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2년은 우리나라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왜? 2005년도 그랬거든요. 2005년에 미국 증시 마이너스 마감 1년 동안 연간, 한국 플러스 마감 연간 54% 상승. 이때가 뭐였냐? 미국 금리 인상. 또 한국은 신고가. 한국 신고가. 2005년에 미국은 금리 인상의 시기였고요. 한국은 신고가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2005년에 미국은 마이너스 마감이었고요. 한국은 연간 54% 코스피 상승했습니다. 2017, 2018 똑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은 금리 인상의 시기고요. 한국은 신고가의 시기입니다. 거래소 신고가 뚫었잖아요. 문재인 새 정부 출범에 의해서 신고가를 뚫었죠. 저는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최근 강의를 하거나 삼박자 투자법의 책에도 두 군데나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가오는 3,000포인트를 대비하자. 자, 그래서 해외 증시 상관관계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시기별 대치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과 연휴는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주말과 연휴를 앞두고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특히 폭락작에서는 월화수 좀 이렇게 하반경제 보이고 올라가는 거 타다가 목금 빠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어디냐? 제 느낌상으로 그래요. 제가 주식 때 20년 해보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심리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연휴 4일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전날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마음 편하지 않나요? 폭락작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연휴 전날 팔잖아요. 주식은 뭐다? 수급이다.
수급은 뭐다? 수요와 공급. 팔고자 하는 공급 세력이 더 많다? 주가는 빠진다. 그래서 시기별 대치에서 주말 연휴는 핵심은 뭐다? 빠지는 장에서는 주말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장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 반대로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연휴 끝나고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을 갖고 넘어가야 돼요? 현금을 갖고 넘어가야 돼요? 주식을 갖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강세장에서는 금요일날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세장에서는 금요일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주말 연휴 시기별 대치. 연말 시기별 대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배당, 하나는 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연말에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배당락 되기 전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죠. D+1 전. 그래서 배당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배당 관련주들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배당 관련주들이 워낙 많으니까 시장 전체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맨날 연말에 오르냐? 아니요. 연말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배당 효과랑 반대로 양도소득세 효과가 있어요. 배당 효과가 지수를 올린다면 양도소득세 효과가 지수를 내립니다. 왜? 요즘 대주주 지분이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주주는 지분이 뭐 한 10%, 20% 갖고 있는 거를 대주주라고 하죠. 그런데 양도소득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세법상의 대주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1%, 거래소 1%, 코스닥 2%, 뭐 금액 기준으로 30억,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지분 기준, 금액 기준이. 이 기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게 매년 강화가 되고 있어요. 즉, 야, 너네 이제 다 양도소득세 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말에 대주주가 안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말에 주식을 팔아야죠. 대주주가 안 돼야지 양도소득세 안 내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배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배당 효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내기 싫은 대주주 지분에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는 지수를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연말 효과고, 이 연말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여기에 해당되면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해당되는 건 뭔가요? 내가 배당을 받고 싶다. 주식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당주를. 내가 대주주를 피하고 싶다. 근데 주식수가 많거나 주식 금액이 많다? 양도소득세 팔아야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기 전에 일부분을 팔아야죠. 대주주 지분 밑으로 내 지분을 낮춰야죠. 나랑 해당이 되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연초 시기별 대처는 뭐냐? 연초에는 정부의 정책들, 신년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예로서 98, 99년에 김대중 전 정부 때 벤처기업들, 육성. 그때 벤처기업들이 날아갔잖아요. 완전 스피드로 날아갔습니다. 왜?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심 가져야죠. 공부해야죠. 인공지능이 뭔지, 로보틱스가 뭔지, 사물 인터넷이 뭔지, 클라우딩이 뭔지, 스마트카가 뭔지 다 공부해야 되죠. 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창출한다면서요. 또 4차 산업위원회도 만든다면서요. 또 중소벤처기업 부도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작은 기업, 강소기업, 기술기업 키워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초에 정부의 정책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폭락장 대처 방안 하겠습니다. 폭락장 대처, 이런 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겪은 것들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제가 겪은 폭락장 언제 있었을까요? IMF 때. 1. IMF. 2. 밀레니엄 파동. 3. 금융위기.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IMF 때 270인가까지 갔었죠. 밀레니엄 파동 때도 한 400까지 갔었죠. 금융위기 때도 890까지 갔었죠. 언제에서? 이게 1000에서. 얘도 1000에서. 얘는 2000에서. 다 뭐다? 이런 하락 파동이 나오면 반토막이 난다는 뜻이에요.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요. 아까 말했던 시장이요. 제 아무리 용가리 통뼈고, 제 아무리 가치 투자자고, 제 아무리 우량한 종목 갖고 있어도요.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아무도 못 살아나요. 그거를 못 겪은 사람들만이 우기는 거죠. 야, 내가 공부한 건 이런데! 공부잖아요. IMF 겪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죠? 왜? 지금 뭐 제가 제 앞에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 보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IMF를 겪으신 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왜? 20년 전에 IMF 겪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밀레니엄 파동 겪은 사람 별로 안 남았어요. 금융위기 요거는 좀 있겠네요. 여기 2008년이니까 얼마나 지금 시장에 있으면 돼요? 10년. 시장에 10년 살아있는 분들은 요거 금융위기 겪었겠네요. 금융위기 겪은 분들한테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금융위기 때 우량주들은 안 빠졌나요? 안 빠지는 게 어딨어요. 2000에서 800 가는데 890을 갔는데 안 빠지는 종목이 있으면 웃긴 거지. 그래서 폭락장 대처 방법은 받아들이는 방법이 첫 번째. 폭락장 잘못 걸렸네. 그러면 어쨌든 손절매하고 현금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손절매를 놓쳤다. 반등을 기다린다.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상승장으로 되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주식 투자는요, 언제나 우상향하기 때문이에요. 폭락장에 겪어도 정말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나도 2, 3년만 있으면 또 3, 4년만 있으면 또 5, 6년만 있으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로 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왜? 제가 20년 동안 겪어왔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 2300 신고가잖아요. 매일 불안하다고 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아무도 돈 못 번다고 해도 주식 우상향으로 신고가잖아요. 그 이유는 주식 시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상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면 누가 주식시장에 들어오겠어요? 은행 금리가 매년 최하 현재 금리 2% 또는 금리 좀 높을 때 5%, 10%씩 매년 금리가 있었죠. 그 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주식시장에서 나와줘야 돼요. 안 나오면 아무도 주식투자 안 하겠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못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은행 금리 이상은 수익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폭락장에서 위험하더라도 몇 년만 버티자. 또 위험하더라도 몇 년만 버티자. 우상향으로 나의 계좌는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폭락장 대처 방법은 바로 그 믿음.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아까 말했던 이 주식시장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보세요.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나 자신의 자존심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게 분명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나를 믿죠. 시장에 대한 믿음만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폭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장은 곧 좋아질 것이고 그 좋아진 장에서 나는 곧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어요? 바로 경험에서. 자, 우리 모두 경험 많은 투자자가 돼야 돼요. 경험 많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살아남아야 돼요.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는다면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3 20장 주식 투자자의 경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